우선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초등부 논술 팀장이자 논술 강사인 박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오신 점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오늘 오신 거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된 것들을 정성껏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내일부터는 날씨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원이 저희가 이제는 10월 되면서 한 해를 살짝 정리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몇 가지의 결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의 괄목 상대한 변화와 성숙과 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과가 빛나는 것들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학원 추후에 정하실 때 참고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과제물이 거의 매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첨삭을 해당 강사들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아이의 글쓰기가 획기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사실은 글쓰기라는 것들은 지도에 보면은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들이 아웃풋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게 개인 1대1 과외 교습이 아니라 학원 강습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생의 글쓰기가 굉장히 나아졌어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만큼 아직은 취약한 것도 동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자기의 미세한 변화를 몸으로 느낄 때 그 아이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글을 쓸 때 다소나마 재미있다. 글을 쓰는 게 일단 두렵지 않다. 내가 무엇인가 글을 잘 쓸 것 같다. 이 정도 글을 쓰면은 중학교 올라가서 수행평가 하거나 글짓기를 할 때 어려움 없겠다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씨앗인 게요. 아이들은 어떤 단계에서 어렵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곧 자기가 싫어했던 과목까지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수학을 싫어하고 포기하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국어를 글쓰기를 깨우쳤듯이 수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이는 다시금 수학 교재를 붙잡고 책상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그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숙인 건데 저희 학원은 항상 이렇게 교육의 3주체의 믿음을 강조하는 학원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세 번째 저희가 보조자의 역할로 강사들이 있는데요. 이 3주체가 적지 않은 학원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타산적으로 길게 보지 않은 채 지금 즉각적인 이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들은 학부모님 보셨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학부모님들 흉보는 거는 전혀 없어요. 없는 이유가 진정으로 그분들의 고충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엄마, 아빠의 동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일단 학생들을 볼 때 학생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다 예뻐합니다.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총량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50점이다. 50이 부족하잖아요. 100점에서. 교사가 사랑하는 게 10점이다. 60%. 그럼 40 비어있잖아요. 이 40 비어있을 때 어떤 강사들이 아이를 유난히 예뻐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아이는 또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채가 아니라 밝은 색채로 본인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자신이 힘겹거나 외롭거나 지쳤을 때 어른들을 믿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난기를 난기대로 겪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되게 난기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되고요. 이 세 번째는 바로 거기서 오는 안정인데 선생님들 아마 저희 때는 다들 좀 악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공부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끊으셨거든요.
제가 하루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학원에 못 갈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학원 못 가겠어. 오늘은 좀 집에서 자습할래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저를 이렇게 몇 가지 꾸려서 나가서 학원에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울면서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러신 부모님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달라진 세상의 아이들이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아이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체득했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아이한테 자존감과 용기를 심어 주었는데요. 저희의 지금 강의실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보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애들의 표정이 어떤지 봤을 때 상수가 웃고 있고 편안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강사 옆에 있을 때 격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다들 우리가 입시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다들 학력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 못지않게 엄마 아빠가 더 높은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지금 입시라는 것들은 치밀하고 세심한 관리가 있을 때 이 아이는 더욱더 놀라운 결과를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준다면 그 아이는 사실은 큰 돈과 큰 시간을 쓰지 않아도 효율적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뭔가 이 공부하는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체는 선배들입니다. 이 선배는 일단 부모님이기도 하세요. 나도 대학을 나왔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사가 계세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교육에 대한. 그 다음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학원이니까 이 강사 말씀드리면 강사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시절에 게으르게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른바 명문대 입학해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이 공부할 동안에 많은 체험과 교훈과 노하우랑 정보가 축적이 돼 있어요. 이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은 더욱더 효율적인 방식을 줄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보면 온갖 현란한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보시면은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은 누가 뭐라고 짓거리고 자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본이라는 것들을 뭐겠습니까? 자신이 책을 읽을 때 책을 수동적으로 안이하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은 이것들이 곧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 풀 때 미련하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시험 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저희는 국어학원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가르친 학생이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 학생이 국어를 1등을 받았었어요. 서울대 갔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은 가장 먼저 깨우친 게 뭐냐면은 국어 책을 읽을 때 천천히 정독하는 자세가 아니라 국어 책을 읽을 때 정말 땀 흘릴 각오로 초집중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읽어나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재빨리 찾는 거를 초5 때부터 훈련을 했대요. 고3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좋냐? 단지 이런 방법이 국어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영어랑 사탐 혹은 수학 문제 볼 때도 도움이 되더래요. 왜냐면 항상 문제 볼 때는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출제관이 이 지문에서 어떤 스타일 문제를 냈을까? 그래서 그 학생은 딱 생각하니까 답이 짝짝짝 나오고 다 푼 다음에 검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요즘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요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고생스러운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만큼 독한 아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 불문하고. 근데 그런 결과가 뭐가 있냐면은 이 속도가 책을 읽거나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래서 영리하고 좋은 아이인데 남들이 검사 받고 쉬고 있는 동안에 문제 풀고 있어요. 문제 보면은
2분의 1도 안 풀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는 아니고 이 아이가 정말 이른바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빨리빨리 교정해야 될 중차대한 단점입니다. 왜냐면은 늦게 풀다 보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시고 정시고 수능이고 간에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노하우가 뛰어난 애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도 서울대 입학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서울대 갔는데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갔어? 말도 안 돼. 이거는 논센스다. 나 쟤 아는데 쟤 별거 아니었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이유들은, 근데 그 아이는 엄마들은, 동네 엄마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든 말든 간에 문제 푸는 노하우가 매우 뛰어난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지금 입시에서는 통해요. 그 두 번째는 지금 문제 푸는 이 노하우에 대해서 약간 선수같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애가 안이하게 정독하는 방식의 공부는 절대 1등급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본인이 다 과목별로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똑한 아이들은 그 정리를 자신 정말 책을 출판하듯이 두꺼운 대학 노트 사서 그거를 정리를 해요. 수학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1번, 2번, 3번, 24번, 27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수도 없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끔 말씀을 해요.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있잖아. 23번 너무 약하거든. 나 좀 과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엄마가 해당 부분 전문가를 뽑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엄마는 영어 다 잘하는데 이런 식의 순서 고르기 문제가 다 약해. 그럼 어머니가 그것만 단계적으로 1주, 2주를 전문가를 모시고 과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외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정말 단발적으로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집중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자기기의 발달이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다가 뭔가 스마트폰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공부할 때도 분산돼 있어요.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쉴 준비부터 해요. 이거 하고 유튜브 봐야지. 이거 하고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해야지 합니다. 그런 만큼 선생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애들이 왕따가 될지 몰라도 중2 하반기까지 스마트폰을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걱정되시면 그냥 그 피처폰 일반 폰 있잖아요. 이걸 주시면 좋아요. 애들은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 많이 변화하고 한 번 하면은 그걸 엄마 아빠가 끊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제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시면 좋아요. 사주는데 이 폰은 스마트폰 아니고 아이폰 아니야. 너가 뭐 중2 혹은 중3 때까지는 그냥 이런 폰을 사러. 근데 그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중3 이후부터 중2까지는 아직 머리가 되게 좋을 때잖아요. 이때 최고의 잡음 없이 공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의 그 학습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최근에는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몇 년 전부터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들 이구동성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학에 집중 투자를 해요. 심지어는 수학학원을 3군 다니는 경우도 많고 2군데 수학학원, 1군데는 수학 과외 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정말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 몰입하면은 나중에 고3 돼서 얘가 이공계로 가서 훌륭한 인재로 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떠한 경우 아이들은 수학을 잘한 결과 매우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는 수학에 이미 너무 힘든데 재미가 없는데 하면은 그 아이는 수학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꺾여버려요. 그런 만큼 모든 과목에 대한 에너지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빠르면 중1, 중2쯤 되면은 공부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항상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과유불급이 필요하고요. 내가 시키고 싶어도 여러 개 되어도 좋은 학원과 강사가 있어도 조금 아끼시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좋은 학원이면은 한 군데만 가도 애가 많은 것들을 알아들 수 있어요. 3군데, 2군데 안 보내셔도 아이가 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양으로 확 늘리는 것들이 애가 실제 수학과 많이 접촉하지만 그만큼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을 싫어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데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들이 국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국어를 왜 해? 땡땡 어머니는 한가한가 봐. 여유롭네. 국어를 지금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국어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에 대해서 빠삭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더 효율적 읽는 만큼 정답률이 매우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게 속도전. 학교에 중간 기말고사 보거나 모의고사 볼 때 제 시간 내에 감당함으로써 적어도 실패하진 않아요. 선생님들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올해 수능 보잖아요. 저는 항상 보고 싶은 충고가 11월에 수능 고소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정말 그게 살아있는 교육인데요. 애가 바뀌거든요. 갔다 오면 현타가 와요. 요즘 말로. 왜냐면은 많은 풍경이 있어요. 첫 번째 애들은 막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래주기 바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못 풀었어. 너무너무 아까워. 다 알았거든. 정말 화나. 그럼 엄마 아빠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애들을.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기분 좋아, 엄마. 다 풀었고, 기분 좋아. 힘이 드는데 힘이 나.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애들은 바로 이 문제 푸는 노하우가 뛰어난과 동시에 문장 구조를 빨리 파악함으로써 정답을 빠르게 맞출 수가 있고 문제 푸는 데 익숙한 만큼 문제 풀 때 의무단한 게 없어요. 딱딱딱 찍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있고 선생님 저희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강사진들은 보시면은 모두가 다 학력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선생님들 가보세요. 보통 생각에는 고등학교 강사가 학력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고정관념에는. 근데 그럴까요? 사실은 초1 과정의 교사가 가장 능숙하고 노련하시거든요. 초6보다 오히려. 선생님들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서울대 강의가 어려워 보이시죠? 저 해봤거든요. 서울대 강의는 재밌고 수월하고 힘이 들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정말 머리에 무슨 뭐 이렇게 나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명쾌해요. 근데 어떤 학교에 가보면은 첫날 강의할 때 놀래요. 경기도에 무슨 대학이었는데 놀래는 이유가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 손톱을 깎아요. 교수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누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따가 통화할게 이런 게 아니라 나 2시에 알바 안 돼요. 알바 안 된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제 책임 아니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속삭이는 게 아니라 말을 해요. 야,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 너무 재수없지 않니? 진짜 꼰대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교사 같이 이렇게 교수가 떠들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 그 학생들한테 집중하게 만들어서 공부하게 하는 것들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만큼 초등학생 강의는 아무나 못해요. 많은 강사가 계시는데 딱 강사해보려면 관심이 있어요. 초등부 해보려면 그 순간 고개에 다 저어요. 어린이들은 아시잖아요. 귀엽고 예쁘고 착하지만 동시에 통제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지 않고. 그럴 때 저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로 모아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 수업은 특이한 게 논술만으로 채워져 있는 일반 학원이 아니라 논술과 국어가 1대1의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국어는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저희 학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올라갈 때 아이의 이런 마음이에요. 예컨대 그 아이 이름이 똑똑한 아이가 민재다 했을 때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국어랑 독서랑 글짓기만큼은 이제 웬만큼 해놓은 것 같아. 앞으로는 정말 활짝 날 것 같아. 라고 아이가 마음먹으면 그 아이는 중학교 이후에 국어 수업할 때 설레요. 왜 설레냐? 내가 나의 지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설렙니다. 저희는 그런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 과제 관리가 철저해요. 이게 바로 저희들의 그 실력 향상의 주 원인. 저희들은 아이가 무임승차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이끌고 몇 번씩 검사하고 검사가 안 될 경우에는 남아서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시험은 대학 수능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나중에
더 컸을 때 수능역의 문제를 풀 때 어색하지 않게 풀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 아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주 우수해요. 하지만 그 아이도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힘이 없어요. 근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은 아이랑 혹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상담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놀래게 돼요. 선생님, 제가 글쓰기 잘해요? 저 글쓰기 되게 못하는데 너 되게 능력 있어. 혹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땅땅이가 참 굉장히 공부가 탄탄해요. 얘는 틀린 건 많은데 기본을 잘 깨우쳐요. 우리 아이가요? 걔 그럴 애 아닌데? 하거든요. 그때 어머니랑 아이는 자기의 숨겨진 잠재 능력을 깨우칩니다. 그럼 아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프로 학원의 강점들은 정규 수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게 정규 수업이 있다면은 정규 수업을 보충할 탄탄한 그런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 프로그램은 이 수강료를 더 내실 필요 없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조 강의만 잘 들어도 아이는 진짜로 확실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기 있으시면은 다 보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저희가 만약에 학생이 불가피한 이렇게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초랑 초육 둘 다 강사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강 수업은 정규 수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대1 클리닉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약한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어휘력이 약하다. 어떤 아이는 국어가 약하다. 어떤 아이는 글쓰기를 못한다. 그럴 때 강사가 학생을 불러내가 학생이랑 1대1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럴 때는 학생들의 시간을 저희가 존중하면서 하는 거가 특징이고요. 그때 보면은 이게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1주차가 아니라 3주, 4주에 입반했다는 경우는 저희들이 날 정해가지고 그것들이 앞에 수업들을 압축적으로 복습해 줌으로써 아이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누락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보면 저희 학원에 이제 유명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육 애들이 현재 명문대 입시에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명문대 입학할 때 반드시 읽으면 좋을 작품들을 함께 독해합니다. 그런 만큼 이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너무나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해서 하는데, 이 반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별해서 이런 군계 1학 같은 아이들만 입반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반대로 뭔가 아이가 현재 좀 논술이 약하다는 경우에는 강사들이 직접 소규모로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그 아이가 가려운 부분들을 확실히 긁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세 개 보시면 저희들이 이거는 게릴라성 특강들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제가 형태소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강사들이 이 형태소의 이론들을 잘게 풀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는 그런 특강이 있고요. 12월 4일에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독서의 힘. 독서 잘하는 아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독서 특강이 11월 20일에 있고, 그럼 마지막에는 초5 대상으로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작품들 함께 읽는 프로그램이 이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다시 국어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국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최고의 인기 강사인 박순아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어머님들, 부모님들 표정이 학원 최고의 인기 강사라고 하는데 뭐 별거 없네. 약간 이런 표정.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육 지금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름 말하기 참 싫어하거든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냥 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그냥 저희 숙명인가 봅니다. 자, 이름이 순화예요. 그래서 아이들 국어 순화 시키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화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설명하기에 앞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아이들 귀찮게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학부모님들 귀찮게 좀 해도 될까요? 네. 혹시 지금 여태까지 국어학원을 나는 한 번도 보내보지 않았다. 혹시 있으시면 손 한 번 좀. 네. 아이들이 혹시 책을 많이 잘 혼자 읽는 친구들이죠. 네. 자, 나는 국어학원을 보내본 적이 있다. 혹시, 네.
네, 대부분. 예. 혹시 저희가 약간 나눠보자면 논술하고 국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논술을 보내보신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국어를 가르치는 데를 보내본 적, 그러니까 다 포함하셔서 보내본 적은 없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아마 논술학원을 꽤 오랫동안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논술학원을 보내시다가, 이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어쨌든 그냥 학원을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줘야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가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오세요. 그래서 아이는 학원을 너무 잘 다녀요. 논술학원 너무 재밌게 책 읽고 책도 보니까 잘 읽는 것 같고, 글도 숙제도 꼬박꼬박 잘하고, 우리 아이는 잘 하고 있어. 안심하고 계시다가, 보통 한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는 시기, 혹은 이제 그때쯤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문제집을 사세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려요. 자,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 두 페이지가 있으면 하나 정도 틀리겠지. 내가 그동안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어릴 때부터는 책도 많이 읽혔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는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문제집을 풀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주 소담하게 내리는 한방눈을 예상을 했는데, 소나기가 어마무지하게 내려요. 그럼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여태까지 논술학원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보냈는데, 그래서 사실 국어는 그냥 무의식 중에 당연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왜냐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국어 이렇게 해줬으면 당연히 국어 잘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계시거든요. 이러다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을 하시게 돼요. 네. 이게 만약 차라리 아예 안 시켰던 부모님들은 당황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보내면, 그래, 내가 안 시켰으니까 애가 그때 요즘 애들 날다긴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못할 수밖에 없지. 약간 마음에 자기 위로도 되는데, 열심히 보냈던 경우 어머님들이 가장 당황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아이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실 글 잘 읽고, 그러니까 책을 잘 읽고, 글을 잘 썼으면 국어 되게 당연히 잘하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면 글을 잘 쓰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시험 점수가 낮은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초반에 이제 아이들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아이들이요, 나의 의도로 문제를 풀어요. 자, 출제자가 낸 문제를 낼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아니라 나의 의지, 내가 아는 걸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던져놓고 나의 의도, 내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케이스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국어학원 이제 그럼 국어 보내야 되나? 논술 안 되나 보다.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왜 다르지? 자, 그때부터 고민하세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아는 그 지인의 따님분 얘기예요. 중학교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시험이 끝나면 정형외과를 가요. 왜? 인대가 늘어나서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험 기간 한 2달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해요, 그 친구는. 새벽에 정말 이게 옆에서 거기는 부모님들이 말리고 싶어 하세요. 공부하는 거를.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얘가 너무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병원을 항상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인대가 늘어서. 왜냐면 이 친구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어서 모든 걸 다 써, 이 친구는. 근데 그 정도, 그리고 거의 시험 기간 정도 되면은 아이가 4시간 이상을 자질 않는데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공부를 하면, 그죠?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상위권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어머님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제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왜 되게 공부 잘하는데 노는 거 다 노는 애들 있죠? 막 그렇잖아요. 막 쟤는 되게 내가 알기로는 막 뭐 어느 학원은 수학이 탑반이고 어느 학원은 영어에 탑이고 심지어 국어 뭐 이렇게 뭐 다 잘하는 아이인데 보면 항상 노는데 끼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야. 아니 쟤는 그 공부는 언제 하고 저렇게 놀아? 그걸 걔 믿고서 내 아이가 같이 놀면 망해요. 내 아들은 내 아이는 망하거든요. 걔는 시험 보면 잘 봐요. 무슨 차이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모든 정보들의 서열화를 굉장히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그 어머님들이 키우셨던 세상과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아이들의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아이들을. 그럼 아이들이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령을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해답이 국어에 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결국은 어떤 글들을 봤었을 때 이 글이 요구하는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 다 왜냐면 수학은요 정말 수학 잘하면 고등학교 때 유리한 거 100%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 다 못해도 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왜 이렇게 모든 나라가 아이들을 수학을 요구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현실이 그러다 보니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되 자, 국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국어가 비단 국어라는 만약에 어머니들이 나는 국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학원 생각 바꾸셔야 돼요. 자, 저희는 뭐냐면 근본적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어가 정말 기본이에요. 영어 지금 잘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무너진 친구들, 국어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게 지루하고 굉장히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국어를 정말 잘하면 다른 과목들이 다 풀려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국어를 영어보다 지금 머릿속에 보통 수학, 영어, 국어인데 어머니 적어도 수학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지금 보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학 1번인 건 인정. 영어가 국어보다 더 중요한지 전 약간 큐가 있어요. 왜? 영어는 어머님들 중간에, 그러니까 위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정 수준만 해주면 돼요. 근데 정말로 저 위에 최상위를 가르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다 잘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막 치열한 그 순위 싸움에서 갈리는 건 국어예요. 근데 그 중요한 국어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가 제대로 하겠다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근데 초등국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건 고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기초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는 지금 아시겠지만 수능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중간에 입시가 이제 바뀌거든요. 이전에는 이 화법과정문 언어 매체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국어에서도. 그래서 문법 낙한 친구들, 뭐 글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친구들은 화법과정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 매체 쪽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입시를 하는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가 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입시하는 친구들은 이 유불리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머리가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인원이 많은 과목이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택하는 그 고민에 그게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선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대신에 부모님들은 선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가벼워지는데 이제 애들은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국어도 모든 영역을 다 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부분 다 해야 되는데, 자, 저희 초등부는, 이 네 가지 영역을 지금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지금, 초, 초육 모두 다 마찬가지 영어과 12월 중순에 초어들은 초육을 시작하고 초육들은 중등을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중등 요번에 지금 5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의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0과정부터 5과정까지 총 6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문학, 비문학, 문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6번을 반복한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생각보다 아이들이 기억력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자, 저희도 초반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한 0과정, 1과정 정도를 시를 가르쳐요? 그럼 시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한 2과정쯤 가면 당연히 아이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2과정의 첫 수업 시작하면 또 처음 새로운 그러니까 수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체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어머니 지금 애들은 학을 너무 많이 학만 해요. 애들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영주는 그냥 제가 웃으면서 우린 습습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익히는 국어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저희가 왜 생각할 때 왜 숨 쉬면서 자 내가 나 지금 내가 숨을 뱉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이거를 들이마시고 이걸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언어가 국어 어떤 학습적인 요구가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이게 뭐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개념을 완전히 체화해서 중고등으로 올라가야 그 기초 위에서 아이들이 넓히고 깊이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중등은 초등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아이들이 알겠지라고 전제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 아이가 뛰어나다 문제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 아이가 약간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가면 아이는 그냥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등까지는 어찌어찌 버텨요. 고등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고등에 아무리 해도 진짜 국어는 최상위권 어머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덜 힘들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세 가지 뭐냐면 이 6번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5과정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시를 얘기했었을 때 시에서 반드시 왜냐면 글마다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가 주어진 지문이 그리고 요즘에 좀 약간 좀 달라진 특성들 좀 말씀드려야지 문학을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지금 해마다 그러거든요. 더 어려워요. 근데 올해 약간 답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문학을 힘들어하는 이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의 내용이 되게 헤어짐을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보면 그 헤어짐이 너무 내일 같고 슬프고 이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떤 줄 아세요? 선생님, 왜 슬퍼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왜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아니, 이 사람만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건 그냥 일을 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감정, 정서적인 감정을 아이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할 때 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의 경험치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학을 이해하려면 일단 감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감정에서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는 당연히 되게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가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의 되게 당연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래요. 왜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연민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 감정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요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는 불쌍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연민이야, 뭐 이런 게 동정이야. 예를 들면 이런 감정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비문학글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풀어갈 수가 있는데 문학에서 가장 첫 번째 뭐가 막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감정들이. 그리고 특히 이게 남자애들이 심해요. 남자애들이 정말 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자,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볼 때 이 글은 신이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고 얘는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 핵심들을 아이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이거를 아는 것을 지문을 만났을 때 풀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풀어내려면 그 개념이 완전히 내 몸 안에서 체화가 돼야 돼요. 자, 김영준 초등부는 그것을 체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시킵니다. 어차피 진검승부는 지금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아주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국어라는 어떤 개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초등에서 어휘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어휘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그 한자 급수한자를 아이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어차피 아이들이 한자 글자 자체를 알 일은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버지 부에서 이 아버지란 뜻과 부라는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자로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가 구성하니까 한자를 많이 알면 당연히 아이의 어휘력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꼭 독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초반에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독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왜냐면 단순한 단어의 뜻은 잘 아이들이 하는데 영어도 결국은 전체 지문 맥락에서 이해거든요. 여기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영어조차도. 그래서 국어를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아이를 책을 읽힐 수 있고 아이를 조금 더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는 달달달다 하는 영어식 접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휘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자를 많이 알면 내가 모든 단어를 다 배우지 않아도 연상하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외웠던 단어를 문제 내에서 적용해서 풀 수 있게 결국은 그 단어가 얘기하는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그게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준,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그렇게 아이들이 외운 단어를 맥락 안에서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단어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 어휘집에 기재된 문장들은 다 국어사전에 있는 문장들이어서 충분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독서량이 부족한데 독서량과 국어 실력이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서 우리 아이가 글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책을 정말 지지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래도 국어는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마음의 짐이 있다고 하신다면 어휘 부분에서 충분히 어휘가 채워지면 사실 결국은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물론 배경 지식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크게는 배경 지식과 어휘거든요. 맥락 안에서 어떤 것들 이해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아이가 정말 죽어라고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억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강제적이죠. 왜냐면 와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시험 준비하면서 문장 안에서 읽어가기 때문에 긴 지문의 장편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본인들이 어휘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계속해서 아이들은 길게는 1년, 2년 정도 훈련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중등으로. 자, 그래서 어휘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로 지금 현재는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보는, 왜냐면 저희는 아이들의 글과 점수가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장편을 읽고서 저희한테 국어 선생님한테 독서록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갭에 도대체 문제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체크하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매주 시험이 있고요. 자, 들어올 때 시험은 없지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매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국어 개념 수업,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어휘 문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점 이상으로 받지 못하면 당연히 남아서 제시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시가 이제 아마 여기 보시면 샘플 저희 시험지 샘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조금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매주 제시인데 만약에 한 과정이 끝났는데 제시가 뭐 4번 이상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건 1대1 수업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건 아이 시간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 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전 과정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 과외 수업인 거죠. 학원에서 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그래서 아이가 약한 부분들 네, 그렇게 체크하는 시간 1대1 수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초6과 초5가 모두 다 지금 그 커리큘럼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비문학, 그다음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초와 초6이 뭐가 다르냐? 초는 아무래도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얕고 다양하게 아이들이 접근을 시키고요. 이제 초6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입시 레이스의 이제 약간 그 워밍업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국어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두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를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려우세요? 뭐 있잖아요. 뭐 체력 많이 익혀요. 뭐 시험 문제, 뭐 이런 거요. 네, 되게 수줍은 학부모님들이시군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워낙 많이 물어본 사람이어가지고 수업 때도. 자,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과목을 잘하려면 그 과목을 좋아하면 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 초등들이요. 죄송해요. 굉장히 엉뚱한 이유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오늘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제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되게 공부를 진짜 안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 얼굴이 너무 궁금하대요.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안 벗어. 그래서 선생님 마스크를 안 돼. 나 그냥 안 벗겨주지. 나 되게 비싼 사람이 그랬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벗어줄 거냐? 마스크를. 그래서 네가 100점 맞으면?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한 말이잖아요. 이 아이가 진짜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얘의 점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99점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예, 저희 이제 5과정 마치고 나갈 때 국어 진짜 싫어하던 애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유는 나는 선생님의 벗은 얼굴을 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원래 되게 싫어했어요. 국어 별로 안 좋아했어요. 5학년 때 갔던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걔 공부해요? 안 하는. 아니, 괜찮아. 걔 공부 안 할 텐데. 걔 좀 공부만 했으면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근데 얘가 공부 안 했죠.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관심 없었는데 어찌됐든 이유가 생겼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뭐가 올라요? 점수가 올라요. 점수가 오르다 보니 재미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 국어를 재미있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이고요. 두 번째, 저도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와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항상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때야 되는가를 항상 우리 아이는 이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꾸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나의 아이들한테 이런 선생님이 돼줘야지. 내가 바라는 나의 선생님이 내가 돼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다른 거는 제가 국어를 100점 이 약속은 못 드려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열심히는 가르치지만,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와서 어떤 국어의 재미를 느끼고 비단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아이가 한 과목이 재밌기 시작하면 공부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점수 잘 나오고 점수 잘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순환인데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초육에 저는 충분히 아주 작은 경험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작은 경험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실제 그러고 있고 올해 와가지고 정말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돈 애들이 있어요. 지금 5가정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초반에는 약간 이랬다가 지금 약간 눈동자가 점점 정말 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동자가 돌았다고 막. 그러니까 그 되게 열심히 할 에너지들이 생기는 친구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의지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끌어볼 때 저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초등부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 키워서 초육을 보내고 중등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국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남은 부분들을 길어지지 않게끔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질의 응답 시간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저한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 학원의 수업들은 크게 3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력인데 선생님들 이 가운데 보통 학원들에서는 이 첫 번째 이해력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여기에 집중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딴짓을 하고 학원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진짜 그 아이가 탄탄한 실력군으로 크려면은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그것만큼은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평생에 걸쳐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항상 살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나 동료나 내 친구가 어떤 정보를 나한테 줘요. 땡땡이 땡땡땡땡 해가지고 어떻대. 그래서 같이 저도 막 속상해하면서 그분 황당하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경망스럽다. 그렇게 안 봤는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차분하게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타당하고 이성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그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물론 악의를 갖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악의를 머금어서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전달자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침착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구설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문제 없는 글이었는데 문제가 있는 글을 쓴 사람처럼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애가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는 거는 이 아이가 지력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때 중요한 중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약하기, 이 훈련들을 많이 함으로써 아이가 딴 거 제치고 일단 기본에 충실한지 안 한지들을 저희들의 집중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업들은 모두가 강사랑 학생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원의 중요한 그 시험은 픽업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아이가 책을 예습해서 오게끔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떨어지면은 망신스럽고 하는데 선생님들, 아이들이 왜 이런 시험에 민감한지 아세요? 이 대치동 아이들은 그러니까 타지에서 많이 우리가 왔잖아요. 대치동에 원래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강북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오시는데 그거에 가장 먼저 놀란다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번박하게 일반화하자면은 아이들 놀다가 선생님이 수업하자 혹은 시험 볼 거야, 시험 치를 준비하면 아이들이 다들 조용하게 떨면서 시험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치동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대치동 아이들은 많은 기쁨이 있잖아요. 뭐 해외여행 갔다, 쇼핑을 했다, 외식을 했다, 엄마랑 놀았다. 이런 거 즐겁지만 이 대치동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은 바로 칭찬과 우등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하는 거예요. 오늘 통과한 애들은 누구였는데 땡땡 땅땅 땡땡은 오늘 최우수로 통과했다. 그때 아이 표정들은 어머니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득이만면하게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맛본 아이들은 절대 공부 안 해오지 않아요. 해옵니다. 자기의 자부심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좀 더 어려운 단계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항상 아이들은 선생님들 이런 게 되게 있어요. 황금 비율이라고 있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면 아이들이 그거는 공허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제 근데 어떤 학원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의 현대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어요. 뭐 기표가 어떻다, 기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수업들은 제 아무리 영특한 아이여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들은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는 난도로 강의해서 아이가 그거를 같이 즐기고 받아들이고 응용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에 이 펼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아직 기억이 남아있을 때 원고지에 충실한 답을 써서 갖고 오는 건데, 이거를 꾸준히 학생들은 정말 글쓰기 능력이 괄목상대 커지면서 이 아이가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특기시험의 예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보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 향상이 목표인데, 선생님들 어휘력은 세상을 향한 창이거든요. 이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항상 뭐를 보거나 감상하거나 이야기 나눌 때 어려워하고 맥을 못 맞추고 자꾸 엄마 아빠한테 의존해요. 엄마, 저 아주머니 왜 화나는 거야? 에서부터 엄마, 이 동화책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왜 울어? 라거나 엄마, 이럴 때는 왜 울어야 돼? 하고 묻거든요. 선생님 아까 그럼 사셨어요. 아이들이 감정이 약하다고. 선생님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말은 독서예요. 독서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공통된 반응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거구나. 이게 원인이면 슬퍼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구나. 선생님들 요즘 아이들이 빈민이라는 단어, 선생님 가서 좀 테스트 해보세요. 아이한테. 한번 가셔가지고 아이한테 땡땡아, 빈민 뜻이 뭐야? 물었을 때 아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면 그 아이는 우수한 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빈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그러거든요. 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 저는 거지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처음에는 노숙자를 말하는 줄 알고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했는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가난한 사람, 뭐 어려운 사람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거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지랑 너무나 큰 차이가, 낙차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아이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익숙해짐으로써 거지란 말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거지란 말은 틀린 표현이잖아요. 그분들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독서의 즐거움인데요.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과정은 마무리 과정이 아니고 시작점에 지나지 않아요. 선생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이 엄마의 자식이 우리 동네 핵 인싸래. 정말 걔는 애가 남달러, 아주 탁월해, 부러워하시거든요. 선생님들 초등학생 때는 누군가의 자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가 이후의 아이들은 몰라볼 만큼 변화합니다. 나쁘게든 좋게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우수한 애가 중2 때부터 공부를 놓아버려요. 아예 안 해요. 대학도 안 가요. 혹은 정말 바보 같다고 보였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1등을 해요. 전교에서. 그런 만큼 절대 우리 아이 현재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그걸 참고상으로 들어야지, 아, 우리 아이는 영리하다, 우리 아이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필요가 있고 성급합니다. 이런 평가는 사실은 중3과 고1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3, 고1 때는 엄마, 아빠가 제 아무리 눈을 감고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 능력이 객관적으로 나와요.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우리 애가 신학년 상위 5%였어? 잘하면 얘 서울연고대 될 수 있겠다. 희망을 잡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모범생이었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네? 하면 그건 뭐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런 만큼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초등과정의 일부 학원들은 단지 단기적으로 일부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승하기 위해서 학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애들은 늘 공부에 헛되게 바빠요. 하니까 엄마 아빠는 뿌듯해요. 아, 학원 보낸 보람이 있다.
투자한 보람이 있네. 잘했어. 좋은 선택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면서 반항심이 높아지면서 공부를 거부하게 돼요. 왜냐면 걔가 생각하는 공부라는 거는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고 잠 못 자게 하고 고통스러운 열등감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거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한테는 과유불급으로 엄마 아빠가 더 넣어주고 싶어도 남겨놔야 돼서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초등 가정에서는 아이의 100%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때 아이들은 수업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면서 강사랑 교사의 말을 경청하는데 지금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왔을 때 저희 학원에 어떤 학생이 대구에서 오거든요. 이 학생은 아주 영리해요. 지금 그 수학을 고2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은 친구들이 얘랑 사귀고 싶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대구에서 왔어? 대구에서 왔어? 응하지 않아요. 대화가 피곤하니까. 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수학 고기 과정하면 안 어려워? 입 닫고 있어요. 뭐 제가 남겨가지고 땡땡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니? 없어요.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또래와의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걔를 좋아하고 믿어주는 어른들이 대입해도 듣지 않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그 아이가 중3 돼서도 대구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대 준비할까요? 모르는 거지만 저는 좀 나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과정에서의 공부는 그 아이한테 자신감과 의욕과 용기를 심어주어야지 내가 부족하다, 멍청하다, 난 누구에 밀린다 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공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기에 애가 약해 보일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애가 당차지 못할까 하면서 이제 그런 거고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 상당 부분이 문학 작품이에요. 하지만 저희 수업은 문학 수업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이용한 학제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초육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독서 논술에 입문하는 건데요. 선생님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수학 공부, 이 과학 공부가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글쓰기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갖게 돼요. 항상 어떤 기회에서 송사에 휘말려도 어떤 거를 항의해도 누구한테 부탁해도 편지를 보내도 고백을 해도 유리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예쁜 사람들은 본인이 예쁜 거 알잖아요. 글쓰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숨지 않고 나서요. 제가 해볼게요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선생님들 저희의 지금 독서 논술 방법은 초등학생용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학원 정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은 어린이용 독서를 추구합니다. 선생님들 어린이용 글쓰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들은 학원이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가르치는 지금 논술 방법들은 이것들 나중에 이 아이들이 고3 돼서 수시 논술 보러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대학교 볼 때 수시 논술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학교가 늘어나고. 그럼 그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능을 잘 보면은 수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아이들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거든요. 고3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신도 별로 안 좋고 유학 보내기에는 좀 뭔가 걸리는 게 많고 근데 그럴 때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가 수시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서 글쓰기 같은 게 지금 중간 단계 애들은 아무리 몇 달 동안 빠싹 해도 대학에 보통 입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둔 논술은 그 효과가 고3 되어서도 나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가르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첨삭들을 외부에 아웃소싱 주지 않고 강사들이 직접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외부에 아웃소싱 주면은 이 첨삭의 내용들이 공허해요. 딱 보면은 내용도 많고 글씨도 되게 예쁘고 뭔가 정성스러워 보이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반복적인 말들 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칭찬들
뭐 필체가 예쁘다, 마음이 고와 보인다, 꿈이 많은 아이구나. 이런 게 정말 아이들의 글쓰기를 높여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은 실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글쓰기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잘못된 학원들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되게 착한 어린이였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아무리 엄청나게 많이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이 학생이 장난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그 전에 학원이 그 정말 시험 보고 들어가는 어려운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은 좀 독한가 봐요. 어린이집만 분량 못 채우면은 안 보내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남는 것들을.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는 한참 동안 남아 있었대요. 이거 쓰기 위해서. 근데 그때 보니까 친구가 팁을 주더래요. 야, 응? 왜 집에 안 가? 생각이 안 나. 더 쓸 게 없어. 야, 했던 말 반복해. 그래도 안 걸려. 어? 했던 말 또 쓰고 하면 안 걸려. 그러니까 너 지금 했던 것들 나는 그냥 항상 2번씩 써. 그래서 그 친구는 썼던 내용들을 2배로 다시 쓴대요. 그런데 그 학원은 정작 황당한 게 논술은 참석이 부실하니까 걸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학원이면 얘기했겠죠. 땡땡아, 너 뭐 요행 피우니? 왜 했던 말 반복해? 여기 나왔던 거 또 나오지. 다시 써. 근데 그 학원은 넘어가는 거예요, 정작.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와서도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선생님들, 이런 교정은 사실은 그냥 일반 대학생 과외가 아니라 전문 글쓰기 강사가 와서 지도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돈이 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학원 정하실 때는 그 학원이 양으로 승부한 학원이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이한테 혹을 붙이게 됩니다. 혹을 떼려다가 이제 그런 게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희 학원의 노하우인데요. 선생님들 봐보세요. 이 학생은 지금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마커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쓰고, 또 다른 거는 시험 문제를 예상하고 있어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원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 아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같은 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교재를, 텍스트를 한 번만 봐도 시험 문제 풀 때 정답 맞을 수 있는데, 보통 애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읽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어떤 게 있었는지. 그때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부터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둔 애들은 이게 고3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했는데. 얘는 고3 때 가면 아마 정말 그 문제 유형을 자기가 다 잘라가지고 한 남들보다 2분의 속도로 문제 풀 거예요. 정답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이제 장점들은,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기초. 이때 잡아둔 기초는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일단은 아이가 수능 볼 때 국어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의 균형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능식 테스트를 범으로써 아이가 어른식의 어떤 문제의 유형이 익숙해지고, 도서록을 읽으면서 좀 더 많은 책들을 읽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단편서를 읽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장편을 읽힘으로써 아이가 긴 호흡으로 읽는 책을 소화하고 인내하고 요약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